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16번째. 우마차를 얻어 타기도 하며 그날 하루의 여행을 마치고 잠자리에서 쉬는 밤이면 그는 종종 잘생긴 아들의 따스한 갈색 피부를 어루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꼭 한번 만져보고 다시는 그런 갈망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사샤는 처음엔 가만히 있더니 곧 몸을 뺐고 연춘도 손을 떼고 말았다. 그랬다. 설령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가벼운 접촉이나 그럴싸한 말로는 될 일이 아니었다. 연춘은 마음이 상했지만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연춘 역시 아버지의 손길을 싫어했었던 것이다. 이제 아들을 만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마음이 상했을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샤샤와 함께 산지에서 벗어나 아래쪽 기슭으로 내려가면서 연춘은 이 같은 심적인 고통이 상기되어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집에 갔을 때 네 할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좋겠구나. 너무 오랫동안 뵙지도 못하고 혹 해가 될까봐 편지도 못 드렸어. 지금 너와 함께 걷고 있자니까 아버님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너무 냉담하게 굴고 또 너무 당돌한 말씀을 드려서 상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겠지. 당신께서는 한 번도 그런 내색 안 하시고 나는 또 너무 어려놔서 그땐 몰랐어. 샤샤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신발끈이 끊어져 걸음을 멈추었고 그가 다시 매만지는 동안 연추는 옆에 서서 기다렸다. 어느 날 연추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젊은 시절 한때는 오로지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에만 몰입해 있었지. 한 민족으로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독립만을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 아니 과거로부터 오는 그 어떤 요구에도 눈을 감아 버렸어. 그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샤샤가 저 역시 그런 감정을 가졌었노라고 말해주길 기다렸지만 샤샤는 입을 열지 않았다. 샤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무슨 외국어라도 듣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망령난 늙은이의 말을 듣고 있거나 한 것처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연춘도 말이 없어졌다. 두 사람은 간간히 자질구레한 일상상에 대한 말만 몇 마디씩 주고받을 뿐 묵묵히 발길을 재촉했다. 식량이며 물이며 밤의 잘 곳에 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야기의 전부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나란히 걸었고 혹 길이 좁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뒤를 따르는 경우에도 함께 걷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 역시 같은 것이었다. 푸른 하늘과 바다, 잿빛 바위와 초록색 들판, 그리고 큰 키에 잘생기고 기품 있는 동포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변함없는 아름다움의 마술.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거지들까지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연추는 자기 민족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중국 남부 사람들 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동포들이 체격과 피부색은 물론 검지 않은 갈색 눈과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운 검은 머리칼 등 여러 면에서 중국인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 조선 민족이 자랑해도 좋을 민족이며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대단히 쾌활하고 말할 때는 재치가 뛰어나며 명랑한 노래를 즐겨 부르고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연추는 그런 말들을 목에서 삼켜버렸다. 이런 점들 역시 아들 스스로 발견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된 어느 날 정말 기쁘게도 샤샤가 묻지도 않은데 스스로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러시아의 단조로운 평원에 길들여 있어서 산이 이렇게 근사한지 몰랐어요. 바다만 해도 그래요. 직접 보니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 배나 좋아 보여요.
그들의 시야에서 산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바다 역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동해보다는 서해 쪽에 치우쳐 걷고 있었는데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어느새 불쑥 나타나곤 했다. 서해안은 많이 많아 드남이 심한 지형이기 때문이었다. 이 만들은 가파른 절벽 사이로 급격히 만입되어 있어서 늘 파고가 높았다. 샤샤의 말에서 연추는 아들의 존재 밑바닥 어딘가에 아직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무심하게 그저 걸음만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스러운 부정에 의해 사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조국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통해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조국에 대한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랑도 되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사랑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긴 해도 다 자라기 전에 질식당할 수도 있는 법인데 샤샤는 그런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었지 않은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고아원 아이들 틈에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지낸 아들이다. 여자에 대해서도 남성적 충동의 폭발 이상의 것을 알아야 했다. 샤샤는 사랑하는 법을 물론 자신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데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만 싹틀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여관이나 농가에서 밤을 보낼 때면 연추는 일부러 밤늦도록 자지 않았다. 대신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샤샤도 그 자리에 끌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샤샤는 자기 민족에 대해 사업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연춘 자신도 이런 자리를 통해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알 수 있었다. 조선은 물론 여러 나라의 소식이 거기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테러리스트 김 약산이 아직 중국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중심부에서 조선인들을 모아 의용군을 조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 국민당은 이들 혁명과 집단이라고 배관시하여 대일 전선으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많은 조선인 학도병들이 일본군에게 탈출하여 중국을 도왔다. 국민당 지도자들의 도피처이기도 한 중국의 심장부 중경에서 조선인들은 여러 정파를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로 통합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 망명자들이 이 단체로 결집해 일본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마침내 국민당도 이들을 인정함으로써 광복군이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내에서는 일제가 조선인들을 이른바 황국신민으로 바꿔놓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었다. 그가 신문에서 직접 읽은 바로는 군 고위 장성인 세 총독이 일본인과 조선인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건 불가능해. 연춘이 샤샤더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연춘은 읽고 있던 신문을 내던졌다. 그러자 샤샤의 까만 두 눈엔 정체에 물을 이상한 기색이 감돌았다. 샤샤가 물었다. 연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가능하다면 일본이 못하러 2만이나 되는 정규 경찰을 우리나라에 불어놨겠니? 20만 보조 요원은 뭐고 또 조선인 노동자들 임금은 왜 1인들 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조선인들이 압록강을 건너가 일본군을 공격하는 이유는 또 뭐냔 말이다. 샤샤가 어깨를 으쓱했다. 너무 흥분하셨어요. 흥분이 가라앉자 연추는 갑자기 한기를 느꼈다. 넌 왜 나를 한반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냐? 그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샤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연추는 상심을 감추고 이렇게 말했다. 내 말 마음에 두지 마라. 솔직한 게 좋아. 그럴 때가 있겠지. 난 기다릴 수 있다. 매일 남쪽으로 걸음을 재촉하면서 연추는 아들을 명승지며 능과
절 그리고 옛 성벽들로 데리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통할 날이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보곤 했다. 그리하여 서해안을 따라 여행하는 동안 연추는 종종 여정에서 벗어나서 옛 무덤들을 둘러보았고 북부 지방에서는 샤샤에게 고인들을 보여주었다. 커다란 병석을 자연석 기둥 위에 얹어 놓은 것이 꼭 거인들의 탁자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그것들 역시 무덤으로서 내부의 묘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 귀중한 유산들을 보여주면서 연추는 거기 묻힐 첫 위인들에 대해 그들의 위대한 행적과 높은 이성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 위인들 역시 목숨을 바쳐가며 조국의 독립을 지키고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 재산을 앗아가려는 세력에 대항해 투쟁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샤샤는 애초에 절에는 가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가더라도 문턱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문간에 있는 사천왕은 그에게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귀신 같은 건 없어. 그는 이렇게 잘나 말하고는 절에서 승려라도 나오면 무례하게 소리 질렀다. 댁은 남자지요. 그런데 왜 여자들 옷을 입은 거요?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연추는 절이라곤 아무데도 들르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 그는 이내 샤샤가 관심을 갖는 곳이 성벽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주 유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로 쌓은 옛 성벽이나 커다란 고성의 벽, 고궁의 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샤샤는 호기심을 보이며 살펴보았고 전쟁과 승리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으며 혹 패배한 이야기라도 들으면 얼굴을 찌푸리면서 현재의 침략자들을 몰아낸 후에는 결코 다시 침략자들을 발붙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결연히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이놈의 침략자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녁 밤을 보내려고 마을 여관에 들었을 때 샤샤가 물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와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자신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고 항상 현재에 대해서만, 그들의 조국에 대해서만 말했다. 조국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가 이제 자기 조국으로 받아들인 아름다운 나라, 그는 아직도 이곳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으나 땅과 바다와 하늘만큼은 뜨겁게 사랑했다. 그렇다. 그것은 사랑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었다. 연추는 뛸 듯이 기뻤지만 진지태원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지금의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방할 것이야. 한 세에 되면 돼.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 저들이 항복하는 순간 떨쳐 일어나 국권을 되찾고 주권 국임을 선포하는 거야. 아직 미국이 거드름을 피우며 빠져있긴 하지만 서양 여러 나라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고 전쟁에서 우리의 몫을 다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의 적은 공동의 적이니까 승리했을 때 우리의 몫을 주장할 권리는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리품도 아니고 다른 나라 땅도 아니야. 우린 다만 우리나라를 되돌려 달라는 것뿐이지 독립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샤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고자 했던 것을 보고 듣기를 바라마지 않던 것을 들었다. 아들 샤샤는 얼굴을 환히 빛내며 손을 내밀고 전에 없이 열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에 저도 거기 있겠어요. 함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연춘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한마디 말을 했다. 아버지. 어물거리는 말투였다. 목소리는 작았고 아직도 망설이는 빛이 역력했다. 연추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다. 그 사흘 뒤 놀라운 소식이 조선 전역의 어느 마을 아주 샛길 하나 빠뜨리지 않고 흘러들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연춘과 샤샤는 경성에서 50리집 떨어져 있었다. 이들은 그해 12월 7일 저녁 무렵 어느 소읍에 이르렀는데 연춘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곧바로 고향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와 샤샤는 여행에 지쳐 있었고 의복마저 더러웠다. 게다가 따로 떼어 두었던 돈으로 샤샤에게 지금 입고 있는 러시아 옷 대신 다른 의복을 사주고도 싶었다. 그래야 김씨 가문에 어울리는 체면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관에 들자마자 바로 그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을 아침 시간에 일본 비행기들이 호놀룰루 상공에 새까맣게 몰려가서는 부두에 있던 미국 군함들을 폭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에 손을 갖다 대고 속삭이는 여관 주인의 두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들으셨겠지요? 연춘이 사사를 향해 소리쳤다. 믿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기고만장한 일본이기로서니 미국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꿈이나 꿀 수 있단 말이냐. 샤샤는 한 입 가득 맛있는 떡을 집어넣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에 탁자를 마주하고 앉았다. 믿지 않을 수 있나요? 분명히 일어난 일인걸요. 연춘은 듣고 있지 않았다. 새로운 희망으로 마음이 바빴다. 이제 미국은 전력을 기울여 전쟁을 할 것이다. 이제 미국의 강력한 산업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가동될 것이고 일본이 불리하면 조선은 유리해진다. 다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미국이 이긴다면 일본은 패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은 자유다. 이겨라 이겨라. 그는 다시 젊은이라도 된 것처럼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소리쳤다. 가자 얘야. 이제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어. 곧장 고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 독립을 준비해야 해. 샤샤가 입에 음식을 하나 가득 넣은 채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저더러 내일 새 옷을 사입어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연춘이 갑자기 조바심을 내며 재촉했다. 네 사촌한테 옷이 좀 있을 게다. 어서 가자 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곧장 주인에게 가서 숙박비를 치렀다. 주인은 어리둥절해서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나느냐. 뭐 불편한 점이라도 있었느냐. 말씀만 해라. 금방 시정하겠다. 등등의 말을 늘어놓았다. 연춘은 여관도 음식도 다 좋았다며 그를 안심시키고는 단지 아까 들은 소식 때문에 바빠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 시간 후 그와 샤샤는 고향길에 다시 올라 있었다. 연춘이 샤샤를 데리고 기억도 생생한 대문 앞에 섰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 그는 발밑을 더듬어 돌을 하나 찾아들고는 빗장 걸린 대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하인의 졸린 듯한 신목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시오. 나요 이 집 아들. 연춘이 대답했다. 하인은 그렇게 술술 나오는 대답이 미덥지 않던지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연신 구시렁거리면서 등불을 밝히더니 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연춘이 열린 문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며 웃음 지었다. 나요. 세월이 흘러 많이 늙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집안 장남이라오. 하인은 외마디 소리를 하고는 대문을 열었다. 지금은 늙었지만 연춘이 어렸을 적엔 청년이었던 그 하인이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십시오 서방님. 잘 오셨습니다요 서방님. 하지만 아버님은 천천히 깨우겠습니다요. 너무 기뻐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연춘이 말했다. 깨우지 마세요. 아침까지 그대로 주무시도록 하세요. 두 분 다 안녕하시지요. 그러면요. 연로하셔서 가끔 편찮으시지만 우리같이 늙으면 누구나 다 그러는걸요. 하인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누굽니까요 서방님? 아들이요. 연춘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방님 아드님? 하인이 그의 말을 받아 외고는 등불을 들어 샤샤의 거무스름하게 잘생긴 얼굴을 비추었다. 하인은 한참을 그렇게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나서 등불을 내렸다.
집안에 이제 두 분이 되었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둘이라니요? 연춘이 물었다. 하인이 대답을 찾고 있는데 격자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이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겨울밤인데다 눈발까지 조금씩 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 한 장만 걸친 호리호리한 청년이었다. 거기 누구요? 그 청년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인이 소리쳤다. 맙소사. 눈까지 오는데 목욕하시다 그대로 나오십니까요? 잠깐만요. 젊은이는 이렇게 외치더니 금방 누비옷으로 몸을 감싸고 다시 나타났다. 하인이 오른손에 등불을 높이 든 채 왼손으로 그 청년을 손짓해 불렀다. 젊은이가 등불 있는 쪽으로 다가오자 하인이 연춘을 돌아보았다. 보세요. 조카분입니다요. 연춘에게 한 말이었다. 그리고는 젊은이를 보고 말했다. 영영 못 뵐 줄 알았던 큰 아버님입니다요. 그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이분은 아드님이시고요. 이제 젊은 도련님이 두 분이나 되신 겁니다요. 연춘은 젊은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랬다. 이 아이는 양이었다. 연춘은 그를 알고 있었다. 그 눈부시게 잘생겼던 아이가 청년이 된 것이다. 눈부시게 잘생겼다. 그랬다. 그때와 다름없이 크고 광채가 나며 온화한 두 눈 하며 웃음기 머금은 입 그리고 꼿꼿이 쳐든 기품 있는 머리. 나를 알아보겠느냐? 연춘이 물었다. 양이 찬찬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 연춘은 저도 모르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알아보고 말고요. 양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깊고 다감했다. 설마 기억하려고? 그때 얼마나 어렸는데. 연춘이 말했다. 기억하진 못해도 알아는 보겠습니다. 양이 말했다. 그는 침착하지만 자신 있는 태도로 말했다. 이해하고 또 이해를 바라는 넓은 도량을 짐작케 하는 태도였다. 연춘은 옛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경외감을 이번에도 똑같이 느꼈다. 하인 말 맞다나 거기 두 사람이 있었다. 이 새로운 세대의 두 사람. 주근이와 늙은이들의 자리를 대신할 두 젊은이. 앞으로 투쟁하고 승리를 쟁취해내야 할 두 사람. 연춘은 아들의 오른손과 조카의 오른손을 함께 잡고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너희들은 사촌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형제가 되어야 해. 그는 둘을 남겨두고 혼자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안내했다. 그는 앞문에 서 있는 나이든 여자에게 연춘이 누군지 일러주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연춘의 해진 가죽신을 벗긴 다음 가벼운 신발을 신겼다. 큰 서방님, 쇳내 곱단이라고 합니다요. 작은 서방님 네 분을 모셨어요. 신발 시중을 마치자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도련님도 제가 돌봤습지요. 연춘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떻게 치하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는 이제 더는 말이 없이 어릴 적 자던 방에 들었다. 곱다니가 대청에서 요를 꺼내다가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불을 폈다. 그녀가 나가자 연춘은 옷을 벗고 쉴 준비를 했다. 몹시 피곤했지만 잠시 창문으로 대청을 내다보았다. 두 젊은이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는 게 보였다. 둘 사이에 촛불이 나풀거렸다.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짊어지고 있던 짐이라도 부려버리듯 크게 숨을 내쉬고는 잠자리에 몸을 뉘었다. 다음날 아침 곱다니가 새수물과 새옷을 들고 와 그를 깨웠다. 어른께서 이것들을 보내셨어요. 먼 길 오신 뒤라 서둘지 말라는 당부셨어요.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씻고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시면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방을 나갔다. 그는 잠시 그대로 누워 깊은 잠으로부터 정신을 추스르다가 자신이 옛 방에서 자고 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변한 건 자신뿐. 그는 어렵사리 몸을 일으켜 대강 씻은 다음 새 옷을 입었다. 곱다니가 쟁반에 차와 과자를 준비해 들어왔다. 그녀는 쟁반을 작은 상에 놓았다. 좀 드세요. 마실 것도 좀 드시고요.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연춘이 차와 과자를 맛보는 동안 그녀는 요와 비단 누비 이불을 개서 벽장에 넣고 그가 다과를 마치자 손을 닦으라고 더운 물에 넣었다가 짠 수건을 건넨 다음 절을 하고는 쟁반을 챙겨서 나갔다. 그는 잠시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안방으로 건너갔다. 늙으신 양친이 나란히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고 두 사람 뒤에는 양과 샤샤가 서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두 분 양친이 그를 향해 팔을 뻗었다. 연춘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자 양친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일으켜 세워 얼싸 안았다. 연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포옹했다. 그들의 몸이 어떻게나 빈약하고 작던지 배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이 그저 애처롭기만 했다. 드시는 게 부실했나 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사이를 두지 않고 말을 이었다. 부실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제가 헤매고 다니는 동안 아버님 어머님이 얼마나 마르셨어요. 이제 다시는 두 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웃으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끝내 흐느껴 울고 말았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늙어서 그런 것뿐이다.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느라 죽지 못한 거야. 네 덕에 이렇게 잘생긴 손주까지 얻었구나. 순이가 흐느끼며 한쪽에 서 있는 샤샤를 가리켰다. 전지신명께 감사하자꾸나. 축하하려면 다 함께 뭐 좀 먹어야지. 내 따로 준비해 둔 게 있다. 곱단이 어디 갔지? 곱단이 말이다. 그녀는 비척거리며 서둘러 나갔다. 두 청년이 무엇이 급한지 대뜸 앞으로 나서더니 양이 말했다. 할아버님, 샤샤하고 지금 곧 시내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무슨 소식이 더 있을 겁니다. 이란이 머리를 들었다. 꼭 가야겠느냐. 경찰놈들이 어제 일로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늘은 더 사납게 굴 텐데 놈들이 네 큰아버지가 돌아온 걸 눈치채기라도 하면 살아있는 갈대가 무사하겠소. 이 말을 들은 순이가 노인 걸음이지만 필사적으로 달려와 통곡을 하듯 소리쳤다. 둘 다는 안 된다. 하나는 여기 있어야 해. 만약 한 아이를 잃기라도 하면 이라니 그녀의 행동에 대해 변명했다. 딱한 사람 같으니 식구들 다치는 걸 여러 봐놔서. 두 청년이 동시에 말했다. 내가 가겠소. 내가 가야 해. 둘이 가면 더 안전할 텐데. 연춘이 말했다. 가거라. 여긴 내가 있으마. 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해야 할 일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이 연춘은 샤샤의 복장이 달라진 것을 알았다. 한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틀림없이 양이 빌려주었을 터였다. 이상하게도 한복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가무잡잡한 얼굴에 까만 두 눈과 검은 머리, 뚜렷한 윤곽과 오만한 태도가 긴 흰옷을 입고 있으면 어쩐지 이국적인 인상을 자아내는 데다 양의 몸집이 더 컸기 때문에 옷이 헐렁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가 다시 말했다. 가거라. 그리고 시간이 있거든 네가 알아서 옷을 사 입어라. 그 옷만 입고 다닐 순 없지 않느냐. 돈은 이거면 충분할 것이야. 두 젊은이가 시내로 떠나자 연추는 양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여 이야기며 사샤가 태어난 내력까지 소상히 말했다. 그리고 이 초가집에서 양친이 겪은 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곱다니가 쟁반에 차려내온 음식을 먹었지만 순이는 남자들이 있는 자리라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도 남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요새 여자들이 곧잘 하는 일들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곱다니에게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쟁반을 한쪽으로 치우라고 시켰다.
그런 그녀였지만 이번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고 때따로 끼어들기도 했다. 연춘은 두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양친과 번갈아가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에는 몰랐던 자기 민족에게 일어났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땐 우리도 승리의 물결을 타겠지. 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그러자 연춘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다. 아버님, 지금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떤 물결도 그리 쉽게 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정부를 접수해서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구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체 없이 서양 정부를 연구해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적합한 요소들을 출연해 받아들여야 해요.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해서 공산주의 체제에 뒤지지 않는 온전한 체제를. 그는 아버지가 몸으로 앞으로 굽히고 경청하기는 하지만 시선을 자신의 얼굴에 고정하고 있는 것이 그저 듣기만 할 뿐 이해는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지요, 아버님. 그는 예전과 연민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께선 아버님 몫을 훌륭히 하셨어요. 양이 이야기나 해 주시지요. 양과 관련해서도 양친도 자세히 모르는 대목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듯 잊어버린 부분은 어머니가 보충했다. 불은 교회를 다 태우고 꺼졌는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들 유물이나 유골이라도 찾아 장사 지내려고 거기 갔지. 우리는 며느라기와 손주딸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뜨거운 재 속에 뒤섞여 있는 뼈 가운데서 어떻게 그 아이들 것을 분간할 수 있었겠니? 여기서 순이가 끼어들었다. 나는 그 파란색 천조각 입고 며느라기의 치마만 같아. 곱다니가 그러는데 그앤 그날 파란색 치마를 입었다구나. 이라니 다시 사이를 두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네 동생 시신은 타지 않았어. 다 타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내가 할 수. 이 대목에서 흰 수염이 난 이란이 턱이 바르르 떨렸다. 연춘이 이야기를 말리려는데 이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다, 아니야. 네게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너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유구를 찾을 때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지는 않더구나. 우리는 행랑아범하고 나 말이다. 가져간 관에다가 시신 조각들을 어렵사리 모아서 들보가 그의 등판에 떨어졌지만 얼굴은 그애였다. 내가 몰라 볼 리가 없지. 분명히 그애였다. 그래, 우리는 장례를 치르고. 순이가 소리 죽여 흐느꼈다. 우린 그의 할아버지 곁에 묻어 주었단다. 비가 많이도 오는 날이었다. 억수같이 오더구나. 점쟁이는 그날이 길일이라면서 노란 개구리가 무덤에서 뛰어나왔다고 했지. 옛날 네 독생생이 들려준 황금 개구리 이야기가 생각나더구나. 기억하지? 너도? 기억합니다. 연춘이 대답했다. 한데 그 사람 부인은 어찌 되었을까? 노인네들이 의뢰 그렇듯 순이는 금방 옆길로 빠졌다. 하긴 온전한 부인이랄 수가 없지. 그 독선생이 결혼 전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서는 다시 돌아오질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 집 사람들이 먼 친척을 여기까지 보내더라만 우리들 그 사람 간 곳을 어떻게 알겠니? 그 사람은 우리한테서도 떠났는데 말이야. 남편도 없는 가엾은 처자는 절개가 굳어 개가는 꿈도 못 꾸고 그냥 절로 들어가 버렸지 뭐냐. 이라는 아내 말이 어서 끝났으면 하고 조바심을 내다가 더는 못 기다리고 말 허리를 잘랐다. 양이 이야기를 하던 잠이었지. 경찰이 교회에 불을 지른 날 신이 그 아이를 보살피셨다. 그 아이는 순이가 끼어들었다. 신이 아니고 개미지요. 며느라기가 양이 할아버지를 따르는 줄 알고서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 아이만큼은 우리 곁에 있었지.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요. 그날 이래로 그 아이라도 여기 있었으니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지.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 너마저 죽은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이란이 말했다. 연춘이 공감을 표했다.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었지요.
아버님께 편지를 올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세 사건 후 탈옥한 날부터 제게 현상금이 붙어 다녀서 순이가 끼어들었다. 네가 달아난 다음에 감방 돌틈으로 죽순이 솟아났다는데 사실이니? 연춘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 전설이 다 있어요. 아버지가 반박했다. 전설이 아니다. 그걸 본 사람이 많은걸.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술래라도 하듯 감옥에 몰려들었는데 경찰도 이유를 알고서 그 대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어. 연춘이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푸른 데가 그렇게 뽑히고 말았군요. 뿌리채로. 하지만 저들은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어. 다른 구석에서 푸른 죽순이 솟아났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니까 경찰은 바닥에다 시멘트를 부어버렸지 뭐냐. 이란이 말을 이었다. 대나무는 어디에고 다 있어요. 순이가 말했다. 연춘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맞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러니 양이 이야기나 계속하시죠. 이라는 등에 반석을 대고 기댔다. 손주 이야기를 하는 기쁨을 또 한 번 맛볼 자세를 갖춘 것이다. 손주 녀석은 3살도 되기 전에 그 읽는 것을 깨치고 5살 적에는 쓰기도 제법 하더구나. 7살이 되니까 경서 외에는 내가 가르칠 것이 없어 미국인들 학교에 보냈지. 물론 집에서 내가 따로 가르치기는 했다. 그 아이는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 된 책도 읽는다. 불란서 말, 독일어 말도 하고 의학을 배우기 위해 나전어도 공부했어. 의학이라니요? 내과 의사가 되려고 서양 의학뿐 아니라 한의학까지 공부하고 있지. 이미 외과 의사가 되었는데도 이런 시절에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구나. 하지만 왜 의사가 되려는 거지요? 연춘이 물었다. 그 아이 말로는 최소한 사람들 몸은 치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저한테는 그런 일이 위안이 된다는구나. 이란이 대답했다. 그앤 기독교 신자인가요? 연춘이 물었다.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 안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다니요. 분명 그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순이가 따지고 들었다. 조금 전 한쪽에 앉아있던 그녀가 어느새 그들과 한자리에 앉았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만은 여전히 생기가 돌았다. 이란이 지고 말았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행동거지나 신자나 다름없단 말이오. 불교 신자도 아니지만 불교 신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잖소. 유교만 해도 그렇지. 양이는 경서를 읽고서 의를 깨치고 있소. 아버님께서 잘 가르치신 덕이지요. 연춘이 말했다. 난 가르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아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거든. 그런데 양이 사샤를 좋아할지 모르겠군요. 연춘이 생각에 잠기는 표정으로 말했다. 샤샤? 샤샤? 무슨 이름이 그러냐? 순이가 물었다. 그 아이 엄마가 그리 지었답니다. 연춘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을 잊고 몸을 일으켰다. 이제 좀 쉬세요, 아버님.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네가 있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걸. 이란이 말했다. 그의 눈길이 방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쫓았다.